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하은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첫 번째 발표로 맡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대학원에서 생명윤리 정책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함께 제 주 전공은 사회복지입니다. 그 어느 학과보다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이화여대 하면 그 누구보다 여성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의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제가 생명윤리를 함께 공부하면서 좀 새로운 관점들을 많이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여성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낙태 문제에 대한 생명윤리 쟁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랑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질문을 하나 해보겠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네. 본인의 생각을 혹시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말씀 주세요. 사랑? 아, 사랑. 네, 이제 또 가을이 되고. 네, 많이 좀 그렇죠. 아니, 제가 긴장해서 그렇고요. 네, 퀴즈에 답을 맞춰주신 분께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태아의 10주 태아의 발 배지를 선물로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국 문화협회에서 세계 102개국에 4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질문을 해봤다고 해요. 그때 나온 1위의 답은 뭐였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사랑도 너무 좋은 단어이지만, 네, 전 세계 인류가 모두 공감하는 그 1위의 단어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어머니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2일을 가도 50일을 가도 70일을 가도 아빠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굳이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 왜 이 답이 나왔는지 다 공감하실 수 있고 전 세계 인류가 또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성의 낙태에 대한 선택권보다 먼저 이 모성, 출산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한다는 사실을 나눌 겁니다. 실제 이에 대해서 현상학적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모성의 건강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결과로 낙태 시술이 올라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신과 출산 전반에 대한 법적 보호 흐름이 있었겠죠. 그 흐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헌법입니다. 뭐 법 얘기하니까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아주 간단한 것들만 저도 법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헌법에는 국가가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통해서 헌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여성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 대해 특별한 국가의 보호 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이 외에도 여성에 대한 특별 보호를 명시한 조항들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아니라 이 모성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모성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호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자보건법입니다. 모자보건법은 우리나라 법률상 모성에 대한 정의 조항을 유일하게 나타난 법인데요. 사실상 모성이라는 용어의 범위가 법마다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를 설정하지 않는 이상 의미를 유추해야 합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으로 모성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법이겠는데요. 다음 법을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아예 모성보호 3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모성보호를 위해서 마련된 세 가지의 법입니다. 모성보호가 어쩌다 이런 이름을 가진 법들로 마련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3법의 법명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법들이죠. 이 이름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산업화와 시장화로 인해서 여성의 근로 참여로 모성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성보호라는 3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모성보호라는 이 용어 자체가 영국의 공장법 제정 시에 부인들의 노동 시간을 제한해서 심야 시간에 노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로 모성이 해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후에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모성보호에 대한 협약을 채택하였고 지금의 이러한 모성보호 관계법들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법들을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보자면 먼저 근로기준법에는 모성이라는 용어가 2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을 취업 규칙에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에 있어서도 모성의 보호를 위해서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임산부나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 규칙들을 통해서 모성이 보호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잘 아는 남녀고용평등법인데요. 이 법은 목적 자체가 모성보호와 여성고용 촉진 등을 통해서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제정된 법인데요. 이에 따라 여성 근로자들의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근로 조건을 달리하거나 아니면은 성적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보험법의 경우에는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보험 사업에서 출산 전후 휴가, 여기서 이제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이미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고 고용보험을 통해서 이런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그 근거들이 바로 이 법 안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짧게 이렇게 여러 가지 법들을 같이 보았는데요. 헌법과 모자보건법, 모성보호 3법의 공통점은 계속 얘기했듯이 여성의 모성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흐름을 따라와 보니 헌법과 모자보건법 상에서 이 모성이라는 것들의 정의와 보호 의무를 밝히고 있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성의 노동 환경이나 경제활동 개선과 밀접하게 전개되어 왔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성보호 맥락 안에서 낙태죄가 왜 부각이 되었는지 우리가 이 흐름을 따라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을 보시면 이것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임신 중단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조사를 했던 결과입니다. 낙태를 고려하거나 선택한 가장 주된 이유가 경제적 준비가 되지 않아서라는 점에서 앞서 봤던 모성보호관계법이 경제활동 지표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마땅하고 우리 모두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성보호관계법에서는 경제활동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모성보호에 집중하고 있다는 한계가 발견이 되죠.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경제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학생이나 진학 준비자 등 비경제활동 인구에 해당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비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하는 모성보호 방안이 미비하거나 혹은 미성년자의 임신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낙태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이 흐름상 보여지는 결과였던 것이죠. 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흐름을 타고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27장 낙태의 죄인데요.
역시나 여기에서도 여성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부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녀는 그 당시에 시집을 간 여자를 일컫기도 하고 지금의 용어로 따지면 임신한 여성을 지칭하는 모성을 일컫는 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형법 역시도 물론 태아를 살인한 죄를 묻고 있는 것이 근본이기는 하나 그 안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죄까지 함께 이 법에서 묻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상해나 살인죄와는 다르게 처벌 조항을 두고 있음으로써 헌법의 모성 보호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모자보건법은 이 형법 27장과 관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자보건법에서도 여성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인공임신 중절 예방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낙태의 죄는 태아살인죄와 더불어서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게 됨을 알 수 있고 의학적으로도 이는 사실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 줄 알고 이 흐름을 이어서 이번 낙태 헌법 불합치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헌법 불합치는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자기낙태죄와 의사의 낙태죄에 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법을 살펴보면은 요 동그라미 친 요 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번 헌법 불합치 부분인데요. 특히 부녀의 자기 낙태죄를 두고 헌법 불합치라고 말하는 것은 여성의 선택권만 여성만 박탈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생명을 해치는 것 자체를 따지는 형법에서 이것을 누가 했느냐를 구체화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을 누구나로 바꾸면 해결되지 않냐라고 제가 또 얘기를 했더니 이미 그런 법안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네, 넘겨주시면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프로라이프와 프로초이스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문에서도 이 두 가지 가치의 대립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됨으로써 여성이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대립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오히려 이 대립구도가 형법에 이미 부녀라는 말을 명시해 놓은 것보다 더 여성을 나쁘게 몰아가는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아의 생명을 외치는 진영에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이고요. 또 반대 진영에서도 태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만 거기 계신 게 아니란 말인 것이죠. 즉 태아의 생명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결국 여성의 모성권을 지키자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립구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의 모성권과 여성의 선택권이라는 대립구도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상 여성의 저 선택권 안에도 여성이 모성권을 가질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먼저 이 모성권이 보호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성의 선택권을 온전히 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즉 여성의 선택권은 낙태할 권리에 우선해서 임신과 출산을 할 권리가 먼저 선택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죠. 지금까지의 경제활동 인구의 출산권이 모성보호 3권으로 보호되어 왔다면 이제는 그 이상의 방법들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경제활동 인구의 출산권이나 미혼모의 출산권 또한 보호받는 사회구조가 이루어진다면 낙태 문제는 더 이상 여성의 선택권과 대립되는 구도를 가져갈 수 없을 것이고 함께 추구해 나가는 권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답을 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던져보고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윤리를 공부하는 자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프로 라이프, 프로 초이스 그 단어를 있는 그대로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태아의 생명권에는 여성의 모성권이 녹아져 있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 방향이 결코 모성을 여성의 취약점으로 전락시키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방향을 추구하는 발표를 할까요?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생명윤리적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 왜 필요할까요? 좀 전에 이상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가 계속 사고 실험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깊어진 이 대립의 고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함께 추구해야 할 그 중심의 건강성과 지속성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이 낙태 문제에 관해서 활동을 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들고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미움이었습니다. 상대 진영에 있는 자들이 너무 미웠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더 많은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제 안에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생각을 고치셨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도 함께 그 방향성을 찾아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상을 짧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ell, I was 16 when I first became pregnant. I didn't really believe it was real still, you're kind of